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결과물에 대해 국내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핵 확장 억제 방안과 관련해 별도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내일 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결과물이 정상회담 관련된 합의문 같은 게 하나 나올 것이고 또 별도 문건이 핵 자산 운영과 관련돼서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별도 문건이라는 게 의미가 어떤 겁니까? 의미가 좀 있겠죠. 왜냐하면 일단 확장 억제는 핵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핵 우산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 미사일 방어망, 그다음에 재래식 타격력 이 세 가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없는 게 핵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미가 지난해 연말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합의한 게 정보 공유, 네. 위기시 협의, 공동기획, 공동실행 요 네 가지 큰 틀만 합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미 간의 협의체가 이제 EDSCG,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상설이 아니에요. 그냥 주기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발언권이 사실상 말은 하지만 발언권에 그냥 그치는 거죠. 결정권은 없습니다. 물론 이번에 그 진전된 합의가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죠. 최종적으로는 미국이 결정하는데, 그러나 지금 한미 간에는 우리가 가장 지속적인 핵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화된 이 확장 억제, 특히 핵우산에 대한 합의 사항이 없어요. 제도화된. 그러니까 만약에 공동 성명에는 별도의 합의문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진전된 확장 억제 약속에 대한 제도화된 수준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진전된다는 의미가 좀 제도화되고 또 명확하게 나올 것이다라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혹시 만약 북한이 핵 공격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응 아니면 보복 이런 부분도 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보면은요. 한미 동맹에서 한미 이제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근간이거든요. 54년에 만들어진. 거기에도 보면은 쌍방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쌍방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자국의 평화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각자의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때 가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만약 헌법 절차나 의회나 이런 데서 부결이 되면은 사실은 제약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자동적으로나 아니면 아주 고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지금처럼 나토가 그렇게 핵 위협을 받고 있지 않는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핵 공유, 핵 전략 전술핵도 5개 회원국에 가 있고 NPG라고 하는 나토 30여 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운용하는 이 상설 협의체가 있거든요. 실제로 토발수단은 나토에 전폭기를 씁니다. 그 전술핵만 미국 걸 결합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고도화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전술핵도 여기 없고 그 상설 협의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다고 해서 나토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건 또 어렵거든요. 전술핵이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전된 합의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현실적인 여건이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이 정도라도 진전된 어떻게 보면 핵 억제력이 나온다라고 할 때 북한은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일단 북한은 상당히 반발하겠죠. 그러나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이 4월 1일 날 이미 우크라이나를 비난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이 구멍이 숭숭 뚫렸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합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그것 때문에 긴장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의 핵 억제력이나 우위에 서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그 입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위가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면 그동안 이야기를 많이 해왔던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발사의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 북한이 과거에는 지난해 이전에는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다. 핵은 오히려 한반도의 안전을 지켜준다. 동포들에게 쓸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난해부터 바꿨거든요. 지난해부터 남한을 포함해서 선제 공격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전술핵 훈련들은 다 사거리가 1000km 이내, 길어봐야 2000이에요. 다 남한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ICBM을 발사해도 아직 뭐 그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본토까지 능력이 있다 그러지만 대략적으로 아직 미 본토 타격 능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확장 억제라는 건 뭐냐면 결국 한국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개입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전술핵은 우리를 공격할 수단은 이미 상당 신뢰성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확보하면 그럼 미국이 움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술핵 부분도 얘기를 하겠지만 향후에는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이쪽에 좀 더 주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미국도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이제 보니까 이제 설리번 안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핵무기 갖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핵 공격 위협을 받고 있어요. 유일한 나라입니다. 네. 그 가상이 원래 핵 보유국들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훈련을 명시적으로 안 해요. 그럼 상대방도 대응을 하니까. 근데 북한은 지금 수시로 우리 남한의 도시들 군사기지를 공격하는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핵 훈련으로. 지금 국민 최근 마지막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한 7, 80%가 자체 무장을 지지합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 정부 입장이 비핵화고 또 얼마 전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국민 여론이 그렇다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지만 압도적으로 높아지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건 정치권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국이 핵무장을 해버리면 미국 골치 아프거든요. 그럼 미국의 영향력도 줄어들고 사실상 주한미군이 있어야 될 이유도 별로 없어지죠. 핵무기도 있고 우리가 세계적인 강국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도 북한이지만 네.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커지는 게 아주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확장 억제를 과거보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 우리 자체 핵무장 이런 발언 한번 한 이후에 물론 진화했습니다만 미국이 지금 발이 빨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 안에서 자체 핵무장은 어느 경우도 안 된다는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의 확장 억제의 신뢰성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한번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다. 돈 안 주면 이렇게 우리를 신뢰감을 약화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장 억제 순위 높아지지 않으면 국민들의 자체 핵무장 여론은 계속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핵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대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북한은 왜 드러내놓고 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국제적으로 핵 보유국은 P5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 나라들은 핵도 있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발언권도 셉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인도, 파키스탄 이런 체제, 그 북한 포함해서는 네. 이제 실질적인 능력은 있지만 인정을 못 받거든요. 특히 북한은 이제 막차를 탔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본인들이 핵무력 정책, 이제 최선희 부상도 며칠 전에 담화를 내고 그랬죠. 네. 국법에 따라 결정됐으니까 이건 불가역적인 거다. 음. 그러니까 셀프 핵보유국 선언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북한은 자기들이 핵무기를 보통 핵무기는 비밀로 취급하는데 북한은 다 과장을 해요. 핵탄두도 보여주고 쏘는 장면 그렇죠. 하나 다 보여주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일종의 과장이죠.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볼턴 전 안보 보좌관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핵을 보유하는 것을 미국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핵무기에 재배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전술핵이 한반도에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네. 왜냐하면은 물론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미 본토에서 ICBM을 쏠 수도 있고 지금 뭐 동해나 이런 공해상에는 미 핵잠수함이 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언제든 공격할 수 있게. 근데 그러나 핵은 심리적인 효과도 크거든요. 근데 여기에 오산이나 뭐 군산이나 광주 기지에 만일에 핵탄두가 미국의 전술핵 탄두가 와 있다 그러면은 북한에게 상당한 억지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일단 미국이 쓸 수 있는 전술핵 탄두가 기술적으로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 올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반도에서 핵이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갈 수 있죠. 근데 지금 비확산 체제거든요. NPT. 이 비확산 체제에서 만약에 한반도에 핵을 갖다 놓게 되면 네. 이거 핵이 확산되는 거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정치적, 기술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는 거고 그렇기 예. 때문에 전술핵 배치, 재배치는 자체 핵무장만큼이나 어려운 난제예요.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볼 쉽지 수 않은 있는데. 일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의 재선을 오늘 조금 전에 선언을 했단 말이죠. 즉 자신의 여러 가지 성과를 보여줘야 될 시기에 방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모멘텀을 좀 만들 수 있습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트럼프라는 그림자가 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때 재선까지 노렸던 건 경제가 좋았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말기에 경제가 나빠졌거든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미국 경제였어요. 코로나로 시작된. 또 하나는 동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돈으로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같이 동맹 연대를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이라고 하는 반도체, 배터리로 대표되는 미국 사람들은 미국인 입장에서 한국 경제 강국이거든요. 그런 파트너가 왔죠.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르게 동맹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게 메인 뭐 윤 대통령 방미 하신 게 핵심은 아니겠지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재선 선언하는데 이 방미 윤 대통령 방미를 활용하는 게 나쁘지가 않죠. 알겠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사 정찰 위성 계획된 일자에 발사하겠다. 언제입니까? 지금 예정대로는 오늘 쐈어야죠. 그렇죠. 예정대로 했으면. 물론 이제 오늘 비가 오긴 했습니다만 네. 그동안 동창리에서 동향이 없었어요. 그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18일 날 동창리 위성 발사장을 갔거든요. 네. 국가우주개발국을 갔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그 자리에 나타나면 되죠. 그렇죠. 미리 갈 필요가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 4월에 우주개발국을 쏜다고 그랬고 근데 기술적으로 물론 이제 이러다가 뭐 며칠 뒤에 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보기엔 아직 기술적으로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우주개발국을 가서 일종의 쇼케이스를 미리 보여주고 예. 조금 시간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나 반드시 쏘긴 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예고했던 전략무기 부분 중에 뭐 극초음속, 고체연료, 사정거리 15,000km 명중률 제고 전술핵 다 했거든요. 수중 전략무기. 남은 게 지금 핵추진 잠수함하고 정찰위성인데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 기술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정찰위성은 성능이 문제지 쏠 수는 있거든요. 예. 발사체는 뭐 상당한 수준이고. 그러니까 조만간 쏘긴 쏠 겁니다. 그러나 4월을 넘길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지금 보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좀 더 친해지고 싶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중 교육이 90이라면 네. 평시에 북러 교육은 5도 안 돼요. 규모가. 서로 주고받을 게 없었어요. 경제력도 약하고. 그런데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이 둘 다 고립된 제재를 받고 있고 예. 특히 돈바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변수예요.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크라이나가 실질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도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더 접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지거든요. 종전은 어렵고요. 그렇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돈바스 지역,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재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러시아에는 노동 인력이 없어요. 그럼 이미 한 10여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건 보도도 됐죠. 네. 그러면 1년의 금액으로 한 10억 달러 내외의 돈이 북한으로 들어가요. 그럼 북한 경제 규모로는 대단한 효과거든요. 여기 에너지, 식량, 그다음에 일종의 과거, 이 재래식 무기 체계 현대화 이런 걸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의 일종의 노동력, 그다음에 에너지, 식량 이 교환 프로그램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의존했던 방식에서 이제 러시아의 출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돈바스 지역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상태로 가면 양측 관계가 상당히 빨라질 수가 있고 거기다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전원회에서 신냉전 그랬거든요. 북중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 한미 관계, 북미 관계, 남북 관계에 해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결렬됐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강화된 선택. 그렇다면 북쪽으로 가겠다. 중국과 러시아. 그중에서 러시아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외의 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계속해 왔었는데 이번에 뭐 윤 대통령의 인터뷰 통해서 대만 해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굉장한 경제가 들어왔단 말이죠. 미국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대만이라는 문제 때문입니까? 지금 그 부분은 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한미 관계의 전략적 명확성을 견지하는 거는 그건 뭐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미국도 본인들 입으로는 그러거든요. 하나의 중국이다. 그럼 중국을 중심으로 대한 문제를 보는 원칙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만든 게 미국이에요. 중국을 견인해낼 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은 이 문제는 중국인 간의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만일 우리가 전략적으로 명확하게 지금 대만의 입장을 한쪽에 선다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전략적인 노선을 확실하게 보이는 건 그건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양안 간의 문제는 평화적 해결, 네. 이 원칙, 그다음에 중국인들이 평화적 협의 대화와 문제를 해결을 바란다. 이 정도 선이 사실은 전략적 모호성이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서도 물론 인도태평양 그다음에 규칙 기반 이런 원론적인 얘기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명확하게 우리가 선을 긋는 그런 노선을 가는 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미 정상을 앞두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